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부동산 금융 보실 텐데, 교재는 441페이지 보금자리론 여기서부터 보실 텐데,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어떻게 설립됐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택금융공사 업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죠. 장기 모기지론 공급, 사업자 보증, 개인 보증, 기타 연금 보증, 그리고 여러 가지 유동화 증권 발행, 그리고 증권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급 보증까지 쭉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업무이고, 그 업무 중에서 이제 보금자리 대출, 그리고 주택연금 보증 업무 있는데, 자, 이것은 비교적 특히 주택연금 보증의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체크할 텐데, 먼저 이제 보금자리 대출 했는데, 먼저 나온 것이 뭐였냐면 441페이지 디딤돌 대출 지급했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기본형, 보금자리론의 기본형 대출 지급 기준 해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뒤에 거부터 먼저 할게요.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4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금자리론의 대출 지급 기준 했는데, 이건 뭐냐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자금 대출 상품이에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데, 어떤 식으로 이제 대출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대출은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일단은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이고, 현재 주택이 없거나 442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입니다. 주택 취득 후 30년 이내인 1주택자. 그러면 기존의 주택을 담보로 이제 이 보금자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취득 후 30년 이내 기준주택의 담보주택 대출을 상환.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보금자리론 말고 은행, 시중은행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았다. 근데 그거보다는 나 이 보금자리 대출로 갈아타겠다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되고,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그 상환 방식은 자, 그동안 배웠던 거 원금균 등, 원리금균 등, 그리고 체증식. 체증식은 젊은 계층이 유리하죠. 그래서 만 40세 이내에만, 미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보통 이제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체증식이 있는데, 특히 이제 거치기간 1년 동안에 이자만 내는 기간이죠. 거치기간이 가능할 수도 있고 거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고정금리이면서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 있는데, 예전에는 2%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 15년 3월 2일 이후에 실행된 거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하고, 최대 1.2% 상환금액의 1.2%까지 부과하되, 기간에 따라서 슬라이딩 방식으로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바로 하면 1.2% 최고지만은 점점 갈수록 그만큼, 날짜가 지나갈수록 그만큼 부과율은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 100만 원에서 최대 5억까지. 100만 원은 따로 없고, 사실은 대출 금액이 100만 원 단위로 대출되거든요. 그래서 최소가 100만 원 된 것뿐이고, 최대 5억까지 대출 가능하고, 일단은 고정금리 포인트 잡으시면 돼요. 대출금리는. 그리고 LTV는 최대 몇 프로까지? 70%까지. 다른 거 다 포함해서 임차 보증금, 선순위 채권, 특히 소액 임차 보증금 포함해서 70% 범지 않는 범위다. 그러니까 다른 제한이 없으면, 선순위 채권이나 다른 보증금 이런 제한이 없으면 최대 70%까지 가능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 그만큼 더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등기부상 주택만 대출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보금자리론의 기본형의 대출 지급 기준이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441페이지 보시면 이제 디딤돌, 이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 대출은 맞는데 저소 청각을 위해서 보통 부부 합산소득이 연 6천만 원 이내, 최초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7천만 원 이내인 사람에게 기본형 보금자리 대출을 기준으로 해서 금리가 0.5%에서 소득에 따라서 1%까지 이자를 줄여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보금자리 대출 똑같은 것이고, 문제는 저소층각을 위해서 기본적인
이자율을 갖다가 소득에 따라서 0.5%에서 1% 어떻게 이자를 감면 깎아주는 형태의 대출이 바로 디딤돌 대출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조건 보세요. 444표 제일 위에 연간 부부 합산수도 연간 6천만 원 이내, 최초 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성년인 세대주 이해야 돼요. 성년인 세대주. 그러니까 아까 보금자리는 세대주 아니라도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성년인 세대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시켜요. 이걸 악용할 수 있으니까 제외시키는 것이고, 나머지 그대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기간도 10년, 15년, 20년, 30년,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거치간 1년 설정 가능. 그 다음에 수수료 똑같죠. 최대 11.2%이고 기간은 3년. 그리고 LTV도 넘어가서 보니까 최대 70%까지. 근데 최대 금액은 얼마다? 2억. 기본형은 5억이지만 이것은 2억 그래요. 거기에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주택 비싼 것이 아니라서 좀 낮아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출금리는 만기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그러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는 높아요. 그리고 소득이 많을수록 금리는 높아요. 그죠?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금리는 더 싸다 하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기는, 친청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본은 그래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그리고 이제 기한이익 상실매 효수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자꾸 읽어보시면 되죠. 일단 배우자 포함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금리 인하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다시 다 회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대상주택은 등기부상 주택인데 문제는 그거 보니까 6억 원 이하가 포인트예요. 아파트, 기타 주택 다 포함하는데 6억 원 이하예요. 보금자리 대출은 기본적인 것은 9억 이하지만 여기서는 6억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수도권을 제한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은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85.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리고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다. 그 정도. 아주 기본적인 거. 그리고 금리는 고정금리를 원칙으로 하지만 5년마다 변동. 이거 재협정이죠. 5년마다 변동. 5년마다 이자를 다시 협정한다는 것도 같이 확인해 두시고, 그 정도가 가장 핵심 포인트니까 그 정도 흐름만 잡아두시고, 이런 규정들은 나중에 일부 바뀔 수 있으니까 시험 출제 기준날이 바로 09일이거든요. 09일은 아마 7월 중순경 될 텐데, 그때 이전에 개정된 사안만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09일 이후에 개정된 건 상관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9일이 있는 날 이후에 다시 한번 이것은 정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원리만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금자리 대출 확인했고, 근데 주택연금 443페이지 있죠. 자, 주택연금은 뭐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보통 노년층이죠.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거든요.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보통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쭉 살아오다가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정년퇴직하고, 그러면 당연히 갑자기 급여가, 소득이 줄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경우에 갖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해서 매달 월급 받는 형태로, 연금 형태로 대출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보통 만기는 사망 시까지 종신형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근데 이것은 주택연금은 대출을 누가 하냐면 시중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던 보금자리 대출은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건 맞는데, 주택금융공사 창구가 없으니까 시중은행에 위탁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주택연금은 대출 상품은 시중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다만 그에 따른 보증 업무를 주택금융공사에서 한다. 그래서 대출 업무 하는 것은 보금자리 대출이고, 보증하는 것은 바로 주택연금 보증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증이 어떤 의미냐면, 자, 주택을 담보로 매달 월급 받듯이 연금 형태로 대출 받다가 사망하면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불로 상환한 것인데 문제는 사망을 아주 늦게 해서 아주 오래 살아가지고 매달 월급 받아서 연금으로 받았는데 아주 오래 살다 보니까 주택을 팔아도 원리금 회수가 안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 부족분은 은행의 위험이 커질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 보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주택금융회사에서 은행에다가 보증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주택연금 보증 업무. 자, 그러면 주택연금의 대출 취급 기준 한번 볼까요? 444페이지. 주택 소유자가 60세 이상, 그리고 공동소유의 경우는 연장자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확정기간 방식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종신형이 아니고 정해져 있는 경우는 소유자가 60세 이상 인자 중에서 연소자가 55세에서 74세까지야 돼요. 그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유수는 일단 1주택 기준, 그리고 여러 개 했다고 하더라도 합산해서 2개 했다고 하더라도 합산해서 합산가격이 9억 원 이내야 돼요. 9억 원이 넘으면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굳이 주택인건 필요 없으니까 2개 했다고 하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내인 다주택자도 얼마든지 주택연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이 기본적인 주택도 되고 노인복지주택, 이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대출 가능하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쭉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보증기간은 사망시까지, 이건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근데 상품에 따라서 확정기간, 기간을 정해서 10년, 15년, 20년, 30년 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종신형.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지급 정지 사유 444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사망하면 지급이 정지될 것이고 기타 등등 쭉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그리고 이제 쭉 넘어가서 옆 페이지 대출금 상환 보세요. 대출금 상환을 보면 이용자가 사망하면 당연히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에 상환하는데 문제는 상환할 때, 주택을 처분했을 때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이 처분된 돈으로 이제 그동안 받았던 거 원리금 상환할 거 아니에요. 상환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상속되는 것이고, 부족분이 있으면 그냥 더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택금융에서 보증한 대로 보상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대출금 상환에서 특징. 그러니까 상환했을 때 주택 처분가격보다 대출자액이 크면 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이지 차입자에게 계속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남는 것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상속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근저당과 설정시 세제 혜택들이 있죠. 그런 거 간단하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밑에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지급, 종신혼합, 그 다음에 확정기간 방식 또는 확정기간 혼합 방식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계속 받는 것이 종신지급. 그리고 종신혼합 방식은 뭐냐면 전체 인출 금액, 가능 금액 중에서 50% 한도 내에서 수시 인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다 보면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있죠.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든지 자녀 결혼하든지 이렇게 해서 목돈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인출 가능 금액의 50% 한도, 이게 5억에 50%면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 인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신혼합 방식 그래요. 근데 그 수신출은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의료비, 교육비, 주택수선비,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 이런 것들이 바로 인출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 지급할 때 지급 형태가 매달 일정액 지급하는 것이 정액형, 그 다음에 매달 지급하되 매년 3%씩 증가하는 것이 증가형, 똑같이 매달 지급하되 매년 3%씩 감소하는 것이 감소형, 그리고 전후 후박형은 초기에는 후하게 주다가 후기에는 박하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10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지불하다가 10년 지난 후부터는 10년 동안 받던 것에 70% 정도로 해서 지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먼저 10년 동안은 후하게, 그 이후로는 박하게 준다는 것이 바로 후박형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구분틀을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45페이지 밑에 5번째, 6번째 줄 보시면 이용기간 중에서
지급 방식, 종신지급, 종신호합 이것은 변경은 가능하지만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 후박형 간의 변경은 불가능하다. 꼭 체크해서 확인해 두셔. 잘 나올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종신지급은 죽을 때까지이고 확정기간은 기간을 정하는 것이죠.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차입자가 기간을 정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기간이 짧을수록 당연히 매달 받는 금액은 더 커지겠죠. 그리고 기간을 확정해서 받되 그냥 이것저것 없이 그냥 확정기간 그대로 받는 것이 이것이 확정기간 방식이고, 확정기간 혼합 방식은 전체 받을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을 수시 인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확정기간 혼합 방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에서 쭉 정리했는데 포인트 드는 부분만 간단하게 확인했거든요. 나머지는 쭉 세부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나 요약 정리할 때는 포인트 드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앞으로 일부 개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의 흐름만 파악하고 원리만 파악해도 큰 문제 없거든요. 그 정도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산담보증권 설명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만 하면 되거든요. 자, 자산담보증권은 자산 보유자가, 근데 이제 자산 보유자는 뭐 자동차 대출 채권, 신용카드 채권, 기계설비 리스트 등 현금 수지가 보장되는 여러 가지 자산 보유자가 그것이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현금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SPC를 거쳐서 특수목적회사를 거쳐서 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거든요. 이것이 자산담보증권 ABS. 이것을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발행해서 자금을 모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산담보증권, 자산의 유동화 제도.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당담보증권의 차이점은 단순히 저당권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이 저당담보증권이고, 저당권 말고 저당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수익성 자산, 아까 설명했듯이 기계설비 리스, 신용카드 채권, 자동차 대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런 여러 가지 현금 수익가 보장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 바로 자산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증권이 바로 자산담보증권이다. 그래서 저당담보증권보다는 자산담보증권의 범위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거기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만 하세요. 이건 출제비도 높은 건 아니니까 어떤 것인가 하는 의미만 간단하게 참고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4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하면 이제 금융론 다 마무리할 텐데 요거 간단하게 체크해 보세요. 자, 리츠 원리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교재는 447페이지 7 밑에 있는 것이죠.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을 발행해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후
이 자금을 소득 창출 부동산에 투자해서든 임대료나 매매차익 이자 등과 같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거나 이자 형태로 되돌려 주는 제도, 이것이 부동산 투자 회사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것은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데, 자, 리츠 회사가 설립되면 먼저 투자자에게 주식이나 기타 수익 증권 등을 발행해서 이렇게 해서 자금이 모아지면 모아진 자금을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에 투자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에 투자, 운용해서 이자나 이자 소득이나 아니면 운영 소득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 운용처를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예요. 일반 모든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이른바 뮤추얼 펀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에 투자한다. 그래서 부동산에 직접 투자해서 이걸 취득해서 관리하거나 처분하고, 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해서 임대차 사업할 수도 있고, 또 나머지 여유 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고, 또 MBS 등의 여러 가지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동산 권리,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기타 신탁 수익권 등 부동산의 여러 가지 권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동산에 관한 분야에 투자해서 여기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운영 소득 이런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발생한 수익을 다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발생한 수익에서 이제 관련된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가 투자자에게 실적에 따라서 배당한다. 원칙적으로는 매 기간당 발생 수익의 90% 이상이지만 최근에 이제 바뀐 걸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50%만 배당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매 기당 발생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태,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리츠 그래요. 실적에 따라서 배당한다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부동산 투자회사에 맡겨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 된다. 간접 투자 상품이 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와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펀드는 자금이 모아지면 여러 가지 제한이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것인데 반해서 리츠는 부동산에 관련된 분야에만 투자한다는 것이 차이점이고, 또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맡겨서 이걸 개발, 운영, 처분하는 것이지만 리츠는 투자자가 뭘 맡겨서, 돈을 맡겨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전형적인 간접 투자 상품인데, 내가 직접 하는 것이라 맡겨서 간접 투자 상품인데, 특히 이것은 안전성과 환금성과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는 전형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 왜냐 봤더니 자금이 마련되면 이걸 운용할 때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해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성이 높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현금이 필요하다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 거는 묶이지만, 현금이 필요한 경우는 보통 이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주식을 바로 팔아서 현금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환금성도 높고, 그리고 이 자금을 운용할 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맡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도 높을 수가 있고, 그래서 안전성과 환금성과 수익성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 이것이 리츠. 그것을 갖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표가 449페이지 그 표로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본 원리는 그런데 특징 한번 볼까요? 448페이지 보니까 특징 보면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 기회 제공한다. 여기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한데, 이 경우는 맡겨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없어도 조금만 갖고도 얼마든지 주식 형태로 투자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액 투자자에게 그만큼 투자 기회 제공해 줄 수 있고, 경제 구조조정 수단을 확보할 수가
있다. 자,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어느 기업이 굉장히 자산이 많은데 그중에 자본이 적고 부채가 큰 경우가 부실기업이거든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기업에서 그 이른바 구조조정 하려면 부채비를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부동산을 매각해서 빚을 많이 갚아야 돼요. 그죠? 그럼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4억으로 쓰고 있었다. 그럼 4억으로 쓰던 것을 매각하게 되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4억으로 쓸 수가 없는 문제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사무실 얻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팔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파는 금액으로 빚을 많이 갚으면 어때? 부채비가 낮아지겠지. 그죠? 말 그대로 구조 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걸 판 다음에 다시 이 리치 회사로부터 이걸 다시 내가 임대차 하겠다. 이것이 이제 매도 후 환대차예요. 그래서 임차에서 계속 4억으로 쓰면서 그동안 이걸 담보로 돈 빌렸으면 이전에 하듯이 이 리치 회사다가 임대료를 계속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4억으로 그대로 쓰면서도 임대료를 리치 회사에 주고 그러면서 부채비는 낮추고 그러면서 재무구조는 튼튼히 할 수가 있으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확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부동산 시장에서 외자 유치 확대 그랬는데 이제 보통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발행한 자금 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본시장에서부터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의 유입이 쉬워지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선진화시킬 수 있고 그죠? 그러면서 외자 유치 확대도 기대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만 해두시면 돼요. 다른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원리인가만 간단하게 확인하시되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전형적인 직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돈을 빌려준 거예요? 아니면 투자자로 참여한 거예요? 투자자로 참여한 것이고 그리고 수익을 배당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지분금융, 부채금융이 아닌 지분금융의 형태로 구분된다. 그리고 전형적인 간접 투자 상품이다. 그리고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세요. 원리.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만 이해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 리치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451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 법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 원리만 세부적인 거 들어가지 말고 기본적인 운영 원리만 확인하고 그다음에 법 규정들이 제법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그 법 규정들을 쭉 확인해야 되는데 잠깐 이제 요 법 규정이 451페이지부터 쭉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넘어가면서 쭉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근에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 개정된 거 반영해서 교재에 반영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정리를 해 놓은 표가 마지막에 있는 459페이지 부동산 투자회사법 니께서 적용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잠깐 설명하기 전에 원리 한번 확인해 봐요. 거기 보니까 부동산 투자사의 종류가 자기관리 리치,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리고 CR리치 그랬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첫째 줄 보세요. 투자 대상이 일반 리치, 즉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전혀 그러니까 자금을 모아서 투자할 때 전혀 투자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다양한 모든 부동산에 다 투자하는 것이 일반 리치, 자기관리와 위탁관리 리치이고 구조조정 리치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이 말은 기업에서 구조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는 부동산 있죠? 그런 부동산에만, 그러니까 청산 대상 부동산들이죠. 화해기업 부동산 이런 것들에만 투자 대상으로 제한되는 것이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에 다 투자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 위탁 자기관리고 반대로 기업에서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팔리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요.
그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 형태를 보시면 실체회사, 명목회사, 명목회사 그랬네요. 그건 뭐냐면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기업의 구조 조정 목적의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건 전혀 제한이 없고 이것은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파는 부동산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한이 있는데 이걸 보니까 실체회사 이것과 이것은 명목 페이퍼 컴퍼니 그래요. 페이퍼 컴퍼니 포인트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실체회사는 말 그대로 회사 실체가 있는 거예요. 사무실도 있고 임직원도 거기 다 있고 그죠? 직접 운영하고 가능한 것이 바로 실체회사이고 그 다음에 위탁이나 구조는 명목회사 그랬는데 이것이 페이퍼 컴퍼니 서류상으로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따라서 회사 실체가 없다 보니까 사무실, 임직원 이런 거 전혀 없는 서류상으로만 갖춰 있는 회사가 바로 위탁관리하고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니까 회사 실체가 있으면 자, 니치 회사를 차려가지고 투자자들도 자금을 모아서 투자 운용할 때 회사 사무실도 있고 임직원도 있으면 이걸 직접 부동산에 투자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체회사는 자기관리, 직접 자기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회사가 되죠. 자기관리 이체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실체가 없으니까 직접 맡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사무실이 있어야 하고 사람도 없는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른바 AMC 어세트 매니지먼트 컴퍼니에서 이것을 자산 매니지먼트 관리 컴퍼니 회사 해서 자산관리 회사라고 있어요. 그 부동산을 맡아 운영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산관리 회사에 어떻게 해서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는 회사 이것이 바로 위탁관리 리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도 명목회사니까 회사 실체가 없으니까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것도 AMC에 어떻게 해서 위탁해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해보면 자기관리는 실체회사라서 직접 관리 운영할 수 있으니까 자기관리 리츠가 되는 것이고 이 둘은 명목회사라서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투자 대상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바로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 구분은 그렇게 틀을 잡아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는 설립할 때는 발기 설립 방식. 근데 사람만 있으면 바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발기인에 의해서 설립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분산요건 보세요. 주식 분산요건은 회사 설립, 그러니까 발기 설립 방식인데 인가 등록 전은 현물 출자할 수 없다 그랬는데 여기 잠깐 봐요 이제. 자, 일단 설립을 해놓고 그럼 설립을 하면 회사가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운용하려면 영업 인가를 받아야 돼. 영업 인가. 영업 인가 받기 전에는 말 그대로 영업할 수가 없고 현물 출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영업 인가만 받으면 인가를 받아야 됐었는데 근데 이제 새로 개정된 것이 바로 등록도 가능해요. 어느 경우 등록이 이루어지냐면 잠깐 교재 한번 보세요. 452페이지 두 번째 줄, 첫 번째 줄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발기 설립 방식으로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가 업무를 하려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즉 인가를 받아야 영업 업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거기 출제요. 3호형 연기금 등이 30% 이상은 투자하는 경우에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업무할 때는 굳이 인가 안 받고 바로 등록만 해도 가능할 수가 있다. 이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맞는 건데 위탁관리나 구조리츠는 등록만 해도 되고 또 자기관리라고 하더라도 3호형은 이제 그 연기금 등의 30% 이상을 주식을 투자한 경우에는 3호형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인가 받지 않고 뭐만 해도
등록만 해도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게 특징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인가만 받는 것이나 등록도 받는데 등록이익은 어느 조건? 등록 조건 꼭 체크. 위탁관리, 그 다음에 구조조정, 그리고 자기관리라고 하더라도 사모형 부동산 투자회사는 등록으로도 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식분산 요건 보세요. 자기관리는 30%, 그 다음에 위탁은 40% 이내. 이게 주식을 갖다가 어느 한 사람이 30% 이상 가지면 안 돼요. 자기관리는. 그리고 위탁은 40% 이상 가지면 안 된다. 다만 연기금 등이 보유하는 경우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거기 쭉 이어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보유하거나 개발할 건축물의 연면적의 70% 이상을 거기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용하려면 당연히 소유 한도가 훨씬 더 넓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자기관리 30% 이내, 위탁은 40% 이내이지만 연기금 등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전체 주택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한이 없다. 그 이상 보유해도 된다는 얘기죠. 참고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구조적 리치는 제한이 전혀 없고, 주식 공모도 영업인가나 등록 후 몇 년 이내, 이거 바뀐 거죠. 1년 6개월이 아니라 2년 체크. 2년 이내에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에 청약해야 된다. 이게 30% 이상을 공모해야 된다는 얘기네. 사고방식이 아니고 여기서는 공모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나 연기금 등에서 30% 이상 보유한 경우라든지 또 기업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예외적인 거 꼭 체크해 두시고, 자산 구성도 부동산이 70% 이상, 나머지 부동산 관리가증권이 10% 이상에서 합해서 80%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 같이 체크하고, 배당 보세요. 일단 매 기당 발생수익의 몇 퍼센트 이상을 90% 이상을 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는 몇 퍼센트? 50. 이거 꼭 체크하셔. 이건 언제까지냐면 올 말까지, 2016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50% 이상만 의무 배당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다 90% 이상 배당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일종의 이제 그 제한을 좀 풀어서 이걸 좀 활성화시키는 위한 방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50% 꼭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현물 출자 보세요. 일단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은 다음에나 현물 출자 가능하되 전혀 제한이 없다. 현물 출자는 전혀 제한이 없는데 설립 당시에는 현물 출자할 수 없고, 인가 등록을 한 경우에만 현물 출자 가능하다. 그리고 현물 출자는 재산은 꼭 부동산일 필요는 없고, 부동산이나 기타 부동산이나 권리도 현물 출자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취지자금도 바뀐 거 아시죠? 15호가 아니라 이제는 533. 자기관리만 5, 나머지는 33. 그리고 6개월 이내에 경과되면 자본금 자기관리 70억, 나머지는 50억 이상씩. 이건 똑같고요. 참고해 두시면 되고, 10억, 5억, 5억이 아니고 5억, 3억, 3억으로 바뀐 겁니다. 꼭 체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의 경우에 개발사업의 투자 비율은 자율화시켰다. 그러니까 개발 전문 리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자율화해서 얼마든지 자기 결정할 수 있고, 70% 이하로도 개발사업 투자 가능해져서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할 수가 있다. 이 말은 그 개발사업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켰다 하는 것이고, 처분 제한은 1년 이내엔 처분 금지. 다만 이제 개발을 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개발한 경우는 빨리 분양해야 되니까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1년 이내에 처분이 불가능하고, 자금 차입은 최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총의 특별 결의를 거치면 10배 범위 안에서 자금 차입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세제 혜택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주 간단하게 기본적인 흐름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의 여러 가지 규정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바뀐 내용 다 반영해서 아마 수정해놨기 때문에 그 수정된 내용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두시고, 이것만 갖고 좀 어려우면 앞에 내용 한번 쫙 읽어보시고, 앞에 어디부터냐면
그 451페이지부터 쭉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요 표로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간상 간단하게 포인트만 설명드렸으니까 이거 응용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문제나 요약정에서 확인하시고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읽어보시면서 포인트만 잡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심화학습에 보면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의 구조정 이것은 다 설명됐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 펀드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펀드 참고만 하시고 마지막으로 463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세요.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개념을 쭉 확인할 텐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463페이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당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용어는 해외 건설 및 등등등등 했는데 마지막에 그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자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를 두지 않고 거기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해서 대출해주는 일종의 금융기법으로서 최근에는 건설업체 개발 분야에 본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그랬는데, 최근이 아니라 상당히 이제 오래됐죠. 잠깐 보세요. 어떤 개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근데 아파트 개발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발 자금이 예를 들어서 500억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 500억의 개발 자금을 조달할 때, 개발업자가 조달할 때 일반적인 기업금융의 경우는 그 개발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이나 재산 있죠? 아니면 여러 가지 신용, 이것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해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인데, 반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나 신용 이걸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 즉 수익성, 물적 담보가 아니라 이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말 그대로 사업 수익성, 요것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기법을 이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따라서 개발업자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물적 담보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해 프로젝트의 수익성만 우수하다면 얼마든지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래서 물적 담보나 신용에 기초하지 않고 당해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 즉 수익성, 이것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기법을 이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자, 기본 흐름은 여기까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기본적인 특성을 쭉 확인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것이 여러분들 464페이지 보시면 하나하나 설명되네요. 첫 번째는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원래 개발업자는 개발 사업의 시행사거든요. 근데 이 시행사는 대규모 회사인 경우도 있지만 또 동네 구멍가게 같은 회사도 있고 그래요. 하다 보니까 얘는 지금 얘를 믿고 은행에서 돈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개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보고 빌려주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시행사와는 별도로 당해 프로젝트만을 위한 독립된 공동벤처 같이 해서 독립된 회사를 따로 설립하는 거예요. 당해 프로젝트만을 위한 독립된 회사를 따로 설립한다. 이것을 갖다가 프로젝트 컴퍼니에서 프로젝트 회사라고 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설립하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사가 개발업자가 도산된다고 하더라도
프로젝트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게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이 잘못돼도 개발사업의 시행사에게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게 완전히 독립해서 운영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따라서 은행은 개발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대출된 자금은 개발업자의 대차, 대조표에, 장부에 부채로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얘한테 빌려준 것이니까 따라서 부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않고 그래서 다른 채무를 얼마나 수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따로 설립해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얘한테 빌려준 것이지 얘한테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신용이 떨어져도 말 그대로 프로젝트 수익성만 우수하다면 얼마든지 자금 대출이 가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은행은 얘한테 빌려준 것이지 즉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대출해준 것이지 이 개발업자에 대출해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돼도 은행은 개발업자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은행은 개발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소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원칙은 비소구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잔여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권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은행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것만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 이제 누가 참여해요? 시공사에 뭘 받아요? 지급보증 등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소구가 가능할 수 있어서 원칙은 비소구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급보증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소구는 가능할 수 있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비소구이지만 실제는 제한소구가 일반적이다. 이것이 이제 2번 보면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은행은 개발업자한테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도산돼도 은행은 개발업자한테 원칙적으로 채권 청구가 불가능하다. 비소구이다. 근데 은행들은 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한된 소구가 가능할 수가 있다 해서 제한 소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 근데 담보가 한정되어 있다. 뭘로 현정되어 있다? 프로젝트 고유 자산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담보의 한정. 그 다음에 현금 수재 기초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은행은 얘를 보고 이뻐서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로부터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 즉 수익성 요것을 기초로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해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느 한 은행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이 같이 참여해요. 즉 복수의 차관단이 구성돼서 운영된다 하는 것이 특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만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단일 사업성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자금이 운영될 때 이 자금은 이 사업에 한해서만 운영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과 연기시킬 수가 없어요. 다른 사업과 연기시키면 그만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이 사업에 한정돼서 운영된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면 수익을 다 배분하고 이 회사는 청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단일 사업성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철저한 자금관리를 통해서 특히 이른바 결제 위탁 계정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해서 이 관리를 통해서 철저한 자금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은행에서 자금을 갖다가 얘한테 주면 얘가 또 무슨 짓거리 할지 모르잖아요. 따라서 독립된 에스크로 어카운트 결제 위탁 계정을 설치해. 보통 자산관리회사에 설치하거든요. 이렇게 설치해서 그 안에서 사전에 약정된 항목과 우선순위에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특징이 돼요. 사전에 약정된 항목과 우선순위에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특징. 여기까지.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걸 자금을 함부로 운영하게 되면 나중에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은행에서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장관을 통해서 독립된 에스크로 어카운트, 결제 위탁 계정 설치해서 사전에 약정된 항목과 우선순위에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공사비가 가장 먼저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약정에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다. 자의적으로 자금 집행하지 못하게 제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표로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업금융에 비교했는데 간단하게 확인해 보면 PF는 프로젝트 회사가 차주가 되지만 일반 기업금융은 사업주가 차주가 되는 것이고, 담보도 PF는 물적 담보나 신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자산의 현금 흐름이 담보가 되는 것이고, 상환 제한도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인 상환 제한이 되는 것이고, 소구는 원칙적으로 비소구이죠. 그러나 실제는 제한소가 일반적이고, 그리고 소구권의 제한으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일반적인 기업금융은 담보 한도 내에서만 대출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물적 담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만 우수하다면 담보와 관계없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채무 수용 능력은 뭐냐면 개발업자의 대차대표의 부채로 아까 기록이 됐는데 안 된다. 만약에 부채로 기록되어버리면 부채비 높아지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해지면서 다른 채무를 얻기가 어려운데, 이건 부채로 기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른 채무를 수용할 수 있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만 딱 체크해 두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다 정리해 두시고,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는 이 개발간이 상당히 막 4년 5년 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이 여기에 묶여 있잖아요. 따라서 그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여기에 대출금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PF 대출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 유동화시켜서 그럴 때 발행되는 것이 바로 PF ABS PF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자산 담보증권일 수 있고, PF AB CP 이것은 이제 기업 어음, 이게 어음 형태로 발행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은행에서는 대출적으로 낳게 되는 나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대출 채권인데, 이 대출 채권이 자산이잖아요. 이 자산을 담보로 증권도 발행할 수 있고 CP 기업 어음도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업 어음의 경우에는 보통 기간이 월 단위로 짧은 경우고, 그 다음에 증권 ABS로 발행하는 경우는 기간이 비교적 긴 경우에 ABS 즉 자산담보증권 형태로 발행한다 하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간단하게 참고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사실 앞에 그 464페이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에서 쭉 내용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그 다음에 PF에서 신용 보완 수단 467페이지 한번 보세요. 마무리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은행에서는 얘한테 빌려준 거에서 얘한테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이 큰데, 그러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참여하는 게 누구예요? 시공사예요, 시공사. 이 시공사한테 야, 너 이거 공사하고 싶으면 지급보증할래? 지급보증은 바로 나중에 잘못돼서 채무 인수하는 거거든요. 또 책임준공할래? 이런 걸 다 물어보는 거. 이것이 시공사의 책임준공, 시공사의 원리금 지급보증, 또 시공사의 책임분양. 이게 시공사인데 지급보증도 하고 책임준공도 하고 분양도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공사가 아주 튼튼한 현대나 이런 튼튼한 회사 같으면 은행에서 안심하고 대출주기 때문에 비교적 금리가 싼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큰 회사에서 이거 별로 재미없다 그러면 이제 쬐깐한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만큼 위험이 크니까 은행도 어때 금리를 더 높게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신용 보완하는 방법들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 및 우선수익권 설정하고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신탁 및 우선수익권. 이건 뭐냐면 사업 부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면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갖다가 신탁해 놓고 거기서부터 우선 수익이 발생한 우선 수익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확보하겠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분양이 다 건물이 다 완성됐으면 아직 분양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분양 안 된 그 미분양 건축물에 대해서 신탁해 놓고 나중에 이제 이것이 잘 안 팔리면 우선 수익권을 지가 다 가져가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에스크로 설정은 아까 설명했듯이 별도의 결제 위탁 계정 설치해서 따로 자금을 운용하게 만들어서 그만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핵심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결국은 시공사의 책임 준공, 시공사의 지급 보증, 시공사의 분양, 책임 분양 이런 것이 다 요구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PF 대출의 결정은 은행에서 하기보다는 어디에서? 시공사에 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이 시공사만 튼튼하면 얼마든지 지급 보증 가능하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3자 구조로 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개발 자금 조달 형태가 바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물적 담보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담보되면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이다. 그 정도 흐름만 간략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장단점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금융론 쭉 다 마무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부동산 이용과 관리 개발부터 공부하십니다. 수고했습니다.